이름을 되찾은 사람들은 단도문이라는 작은 문 아래 모인다. 하지는 문주가 되려 하지 않지만 그의 이름은 이미 사람들의 피난처가 된다. 그러나 강호의 큰 세력들은 그 작은 문을 그냥 두지 않는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진짜 이름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붙잡는다. 이름이 없을 때 사람은 어디든 숨을 수 있다. 지나가는 표사, 술값을 못 낸 객, 상단의 하급 장부꾼, 병든 문주의 대역, 죽은 감찰사의 그림자. 얼굴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면 칼끝도 잠시 길을 잃는다. 그러나 진짜 이름을 밝힌 순간 길은 좁아진다. 연재하지는 그 사실을 매일 새벽마다 느꼈다. 버려진 계곡의 순막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처음에는 12명이었다. 폐광촌에서 따라온 곽산과 아이 도윤, 백화건문에서 나온 하급 제자 둘, 이름을 되찾은 아이 셋, 남천검맹 장부의 가족 이름이 있던 표사 장필, 극서로 말단 정복군이던 소명, 그리고 백서련과 유문서. 며칠이 지나자 사람은 23이 되었다. 누군가는 밤에 몰래 찾아왔다. 누군가는 길목에서 유문서가 남긴 표식을 보고 왔다. 누군가는 백화건문 지하에서 빠져나온 아이의 소식을 듣고 왔다. 누군가는 무림맹의 추적을 피해 숨을 곳을 찾다 이 계곡까지 흘러왔다. 그들은 모두 하진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정확히는 하진이 만든 균열을 찾아왔다. 남천검맹의 장부가 갈라졌고 백화건문의 지하가 열렸고 무림맹 감찰부의 판결문이 찢어졌다. 그 틈 사이로 오래 눌려있던 사람들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 숨들이 계곡으로 모였다. 하진은 그들을 보며 말이 줄었다. 대역으로 살아온 그는 한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법은 알았다. 권좌에 앉아 독잔을 받는 법도 알았고 남의 걸음과 목소리를 훔치는 법도 알았으며 살수의 칼끝 앞에서 숨을 늦추는 법도 알았다. 그러나 23의 배고픔과 두려움과 잠자리를 책임지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다. 칼로 끊을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았다. 쌀은 부족했다. 아이들은 밤마다 악몽에 깨었다. 백화건문 제자 둘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폐광촌 사람들은 검을 든 자들을 쉽게 믿지 못했다. 곽사는 부서진 쇠붙이들을 모아 농기구와 짧은 칼을 고쳤지만 모두에게 나눌 만큼은 아니었다. 유문서는 매일 장부를 썼다. 그는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 다친 곳, 먹을 수 있는 양, 이동 가능한 거리, 가진 기술을 적었다. 처음에는 그 장부를 보는 사람들이 움츠러들었다. 이름이 적힌 장부는 그들에게 빈문서와 형벌 기록과 수련생 명부를 떠올리게 했다. 유문서는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첫 장 맨 위에 이렇게 적었다. 지우지 않기 위한 장부. 하진은 그 글자를 오래 보았다. 장부는 사람을 지울 수도 있고 사람을 남길 수도 있다. 칼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과 같았다. 문제는 손에 든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으로 무엇을 하려는가에 있었다. 백서련은 계곡 아래 공터에서 아이들에게 검을 가르쳤다. 그러나 처음에는 검을 들게 하지 않았다. 몸을 세우는 법, 넘어졌을 때 손을 짚는 법, 뒤에서 소리가 날 때 바로 움츠러들지 않는 법부터 가르쳤다.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백화건문에 있을 때의 백서련은 검이 곧 길이라고 믿었다. 스승의 검을 믿었고 문파의 검을 믿었고 정파의 검을 믿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검을 가장 늦게 들게 했다. 검을 들기 전에 자기 발로 서는 법부터 가르쳤다. 하진은 그것을 보고 조무겸을 떠올렸다. 조무겸도 처음부터 칼을 쥐어주지 않았다. 먼저 사람을 보게 했다. 장터의 손, 발, 어깨, 눈, 무릎. 칼이 닿기 전 이미 드러나는 거짓과 두려움. 하진은 그때 몰랐다. 조무겸이 가르친 것은 무공보다 먼저 사람이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사람을 보지 못하는 칼은 결국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 그날 낮, 첫 갈등이 터졌다. 폐광촌의 장필이 백화건문 하급 제자 중 하나와 다투었다.
제자의 이름은 백유명이었다. 그는 아직 18밖에 되지 않았고 백화검문에서 장부와 지하를 보고 충격을 받아 백설연을 따라 나온 자였다. 그러나 몸에 밴 말투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는 장필에게 검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초를 서면 모두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장필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다. 그는 가족이 남천검맹 장부의 이름이 올라간 뒤 사라진 사람이었다. 문파의 검을 든 자들에게 오래 멸시당한 기억이 있었다. 그는 백유명의 멱살을 잡았다. 곽산과 몇몇이 말렸지만 늦었다. 백유명은 반사적으로 검집을 잡았다. 장필도 허리에 짧은 칼을 뽑으려 했다. 계곡 공터의 공기가 단숨에 차가워졌다. 아이들은 뒤로 물러났고 백설연은 얼굴이 굳었다. 하진이 그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필의 손은 칼자루에 있었고 백유명의 손은 검집에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먼저 뽑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싸움은 그렇게 시작된다. 먼저 뽑은 자가 아니라 먼저 상처 입은 자가 자기 안에 오래된 핑계를 꺼낸다. 하진은 두 사람의 손을 보았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웠다. 그는 장필과 백유명 사이의 흙바닥에 한 줄을 그었다. 얕은 선이었다. 바람이 불면 곧 흐려질 만큼 가는 선이었다. 하진은 말했다. 이 선을 넘으면 상대가 아니라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잠자리를 베는 것이라고. 두 사람은 움직이지 못했다. 하진은 이어 말했다. 이곳은 문파가 아니고 상단도 아니고 무림맹도 아니라고.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인지 정하려고 모인 곳이 아니라고 했다. 검을 쥔 자가 농기구를 쥔 자보다 높지 않고 장부를 읽는 자가 그를 모르는 자보다 귀하지 않다고 했다. 말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들었다. 하진은 장필을 보았다. 보초는 검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를 구분하고 배고픈 아이가 몰래 빠져나가지 않게 보고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는 것도 보초라고 했다. 그 다음 백유명을 보았다. 검을 배운 사람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검을 못 배운 사람 앞에서 검을 자랑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백유명의 얼굴이 붉어졌다. 장필은 칼자루에서 손을 떼었다. 백유명도 검집을 놓았다. 그 일은 작은 일이었다. 그러나 하진에게는 작은 일이 아니었다. 한 번 놓치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씨앗이 된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멸시가 먼저 사람을 갈라놓는다. 강호의 큰 문파들은 그렇게 시작된 균열을 체면으로 덮었다. 하진은 덮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유문서는 하진에게 말했다. 이제 이름이 필요하다고. 하진은 불가에 앉아 장부를 보던 중이었다. 유문서가 말한 이름은 하진의 이름이 아니었다. 이 계곡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밖에서는 이미 하진의 무리를 부르는 여러 소문이 돌고 있었다. 무명도의 잔당, 백화검문의 배신자, 감찰부 도주자, 지하 아이들의 때, 사파의 세 가지. 사람들은 이름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 누군가 부르기 전에 스스로 이름을 정해야 한다고 유문서는 말했다. 이름은 방패가 될 수도 있고 표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표적이 두려워 이름을 피하면 적들이 붙여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진은 말없이 불을 보았다. 이름의 무게를 알기에 쉽게 답할 수 없었다. 연재 하진이라는 이름 하나를 드러냈을 뿐인데 강호 전체가 흔들렸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에게까지 이름을 주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한 곳에 묶는 일이었다. 백설연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단도문이라는 이름을 꺼냈다. 하진은 그녀를 보았다. 백설연은 설명했다. 큰 칼도 아니고 화려한 검도 아닌 짧은 칼이라고 했다. 가진 것이 적고 숨길 곳도 없고 길게 휘두를 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가장 가까운 거짓 하나는 끊어낼 수 있는 칼. 그런 뜻이라고 했다. 단도문. 짧은 칼의 문. 유문서는 나쁘지 않다고 했다. 겸손하지만 쉽게 잊히지 않는 이름이라고 했다.
문파처럼 들리지만 큰 문파의 위세를 흉내내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진은 고개를 저었다. 문이라는 글자가 마음에 걸렸다. 문이 생기면 안과 밖이 생긴다. 안에 있는 자는 우리라 부르고 밖에 있는 자는 남이라 부른다. 그렇게 시작된 구분은 언젠가 또 다른 권위가 된다. 하진은 자신이 부수고 온 것들이 그렇게 자랐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곽산이 옆에서 말했다. 문은 가두는 것만이 아니라 들어오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그 말에 하진은 곽산을 보았다. 곽산은 쇠를 다루는 사람답게 말을 꾸미지 않았다. 그는 문이 없으면 비가 들이치고 짐승이 들어온다고 했다. 하지만 문이 있어야 밖에 있던 사람도 두드릴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문을 누가 잠그고 누구를 쫓아내느냐라고 말했다. 하진은 한동안 침묵했다. 칼을 든 사람은 때로 쇠를 다루는 사람에게 배운다. 그날 밤 사람들은 불가에 모여 단도문이라는 이름을 들었다.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다. 환호하기에는 아직 너무 가난했고 너무 쫓기고 있었으며 너무 많이 잃었다. 그러나 몇몇은 그 이름을 낳게 되뇌었다. 단도문. 화려한 이름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울렸다. 하진은 모두 앞에 섰다. 그는 장문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문주라는 말도 쓰지 않았다. 그런 자리는 너무 빨리 권좌가 된다. 그는 다만 말했다. 이 이름을 쓰려면 세 가지를 지키라고. 첫째, 사람의 이름을 지우는 장부를 만들지 않는다. 둘째, 약한 사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 사람의 선택을 빼앗지 않는다. 셋째, 칼을 뽑기 전 자신이 베려는 것이 사람인지 거짓인지 먼저 본다. 그것이 단도문의 첫 규칙이었다. 짧고 서툴렀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 말이 자신들을 다시 장부 속 숫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은 알았다. 백서련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내렸다. 그녀는 백화검문의 규율을 떠올렸을 것이다. 아름답고 길고 정갈한 규율. 그러나 그 규율 아래에 아이들이 갇혔다. 단도문의 규칙은 그보다 훨씬 투박했다. 하지만 적어도 첫 문장은 사람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유문서는 그 규칙을 장부 첫 장에 적었다. 곽사는 순막 입구에 걸 낡은 나무판을 가져왔다. 그는 단도문이라는 글자를 새기겠다고 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손은 단단했다. 나무판에 칼끝이 아니라 끌이 닿았다. 쇠가 나무를 파는 소리가 밤속에 낮게 울렸다. 하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무겸의 칼 가는 소리를 떠올렸다. 조무겸은 늘 말했다. 칼은 나를 세우는 시간보다 뽑지 않는 시간이 더 길어야 한다고. 그 말은 이제 단도문의 첫밤에도 어울렸다. 이들은 칼을 들고 모였지만 칼보다 먼저 이름과 규칙과 밥과 잠자리를 나누고 있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하지만 시작은 곧 추적을 부른다. 사흘째 새벽, 소명이 급히 돌아왔다. 그는 흑서루의 말단 정복군 출신답게 산길의 소문을 빠르게 모았다. 무림맹은 연재하진을 공식 수배했고 죄목은 감찰사 살해, 문파 사칭, 무림질서 교란, 백화검문 사건 조작이었다. 청명검종은 백서련을 파문에 준하는 징계 대상으로 규정했고 백화검문 내부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다. 더 나쁜 소식도 있었다. 나군성이라는 이름이 움직였다고 했다. 구대문파의 젊은 천재 검수. 1000가지 검초를 한 몸에 익혔다고 알려진 인물. 아직 장로급은 아니지만 젊은 세대에서는 이미 이름이 높았다. 그는 무림맹의 공식 추격대에 합류하지 않고 별도로 하진을 찾고 있다고 했다. 백서련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나군성을 알고 있었다. 직접 겨뤄본 적은 없지만 백화검문에서도 그의 이름은 자주 오르내렸다. 아름다운 검, 빠른 이해, 한 번 본 초식을 잊지 않는 재능, 정파 후기 지수들이 넘어서야 할 벽으로 불리던 사람이라고 했다. 하진은 그 이름을 조용히 들었다. 1000가지 검초. 사람들은 늘 많은 것을 힘이라 믿는다. 많은 초식,
많은 이름, 많은 지위, 많은 문파, 많은 장부. 그러나 조무겸은 반대로 가르쳤다. 많아질수록 눈은 흐려지고 눈이 흐려지면 베어야 할 선을 놓친다고 했다. 유문서는 말했다. 나군성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고. 그가 움직이면 정파 젊은 고수들이 함께 흔들리고 하진의 이름은 사파의 칼이 아니라 정파가 검증해야 할 문제로 바뀐다고 했다. 하진은 이해했다. 무림맹의 포위는 힘의 문제다. 청명검종의 압박은 명분의 문제다. 나군성의 추격은 이름의 문제다. 연제하진이라는 이름이 진짜인지, 무명도의 칼이 정말 권위를 가를 자격이 있는지 강호가 검으로 묻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하진은 혼자 계곡 위쪽으로 올라갔다. 낡은 순막 뒤 절벽에는 오래된 바위가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칼을 되찾았다. 흑서루 은신처에 숨겨두었던 낡은 칼은 유문서가 사람을 보내 가져오게 했다. 칼집은 여전히 낡았고 조무겸의 흔적은 손잡이 가까이에 남아 있었다. 하진은 칼을 뽑지 않았다. 그저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아래쪽에서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다. 아이들의 숨소리, 보초를 서는 장필의 발소리, 나무판을 다듬는 곽산의 낮은 기침, 장부를 넘기는 유문서의 기척, 검을 닦는 백서련의 조용한 숨. 모두 하진의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이었다. 그 사실이 칼보다 무거웠다. 이름은 혼자 짊어질 때보다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 아래 서기 시작할 때 진짜 무게를 드러낸다. 연제하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하진만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피난처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표적이 되었으며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볼 핑계가 되었다. 하진은 그 무게를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피하지 않았다. 그는 조무겸이 남긴 칼집을 손끝으로 쓸었다. 오래전에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칼을 배웠다. 이제는 누군가를 남의 이름으로 죽게 하지 않기 위해 칼을 들어야 했다. 그것이 진명의 무게였다. 새벽이 밝기 전 하진은 계곡 아래로 내려왔다. 순막 입구에는 나무판이 걸려 있었다. 글씨는 비뚤었지만 깊었다. 단도문. 사람들은 아직 자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이미 그곳에 걸렸다. 문이 생겼고 누군가는 그 문을 두드릴 것이며 누군가는 그 문을 부수러 올 것이다. 하진은 나무판 앞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름을 걸었으니 이제 이름값을 해야 한다고.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계곡 위로 옅은 빛이 내려왔다. 빛은 낡은 순막과 초라한 나무판, 잠든 사람들의 얼굴을 차례로 비추었다. 세상은 아직 그들을 문파라 인정하지 않았다. 무림맹은 그들을 수배자의 물이라 부를 것이고 청명검종은 그들을 불온한 잔당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스스로 이름을 정했다. 단도문. 짧은 칼의 문. 그리고 그 문 앞에는 연제하진이 서 있었다. 더 이상 남의 얼굴 뒤에 숨은 대역이 아니라 자기 이름의 무게를 처음으로 온전히 짊어진 사람으로. 큰 그물은 한 줄만 끊어서는 찢어지지 않는다. 한 줄이 끊겨도 다른 줄이 버틴다. 사냥꾼은 그래서 그물을 넓게 친다. 한쪽으로 몰아도 막히고 뒤로 물러나도 걸리며 위로 뛰어도 걸리고 아래로 숨어도 걸리게 만든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잡을 때 가장 즐겨 쓰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물에는 약점이 있다. 줄이 많을수록 서로 얽힌다. 연제하진은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대역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그는 권력자들의 술자리와 밀실과 회합장에 앉았다. 사람들은 대역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진짜 얼굴이 아니라 빌린 얼굴이라 여겼고 위험이 지나가면 버릴 수 있는 그림자로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대역 앞에서 자주 방심했다. 안현도는 누가 자신을 미워하는지 말했다. 백리소의 장로들은 어떤 사절에게 고개를 숙이는지 감췄지만 서신의 순서로 드러냈다. 서문탁의 얼굴을 쓰고 들어간 감찰부에서는 누가 명령을 따르고 누가 표식을 따르는지 보았다.
하진은 남의 얼굴로 남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들었다. 그때는 살아남기 위한 기억이었다. 이제는 단도문을 살리기 위한 칼이 되었다. 단도문이 자리 잡은 계곡에는 사흘째 긴장이 내려앉아 있었다. 무림맹의 수배령은 이미 관도마다 붙었다. 청명검종은 백서련을 불온한 제자로 규정했고 백화검문에는 감찰 명목의 압박이 이어졌다. 만류상단은 폐광촌의 빈 문서를 회수하지 못한 일을 빌미로 사람을 풀었고 극서루 안에서도 하진의 행방을 파는 자들이 생겼다. 적은 하나가 아니었다. 무림맹은 질서를 말했고 청명검종은 명예를 말했으며 만류상단은 빚을 말했고 검은 표식은 침묵을 원했다. 겉으로는 모두 다른 이유였다. 그러나 그들이 향하는 곳은 같았다. 연재하진, 단도문, 장부. 이름을 되찾은 사람들. 유문서는 순막 안에 앉아 종이를 펼쳤다. 그는 단도문의 첫 장부와 적들의 장부를 나란히 놓았다. 한쪽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지워진 이름과 빛과 이동 기록이 있었다. 두 장부 사이에는 같은 이름이 여러 번 나타났다. 만류상단, 남천검맹의 수로 운송대행, 백화검문의 외부 수련생 이동, 청명검종의 약재 공급, 무림맹 감찰부의 누락 대상. 하나의 상단이 네 곳에 걸쳐 있었다. 그러나 상단 자체가 뿌리는 아니었다. 그것은 줄이었다. 그 줄을 잡아당기면 서로 다른 손들이 동시에 흔들릴 것이다. 유문서는 말했다. 이 줄을 끊으면 적들이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그러나 너무 일찍 끊으면 단도문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다. 하진은 장부를 보았다. 그는 말했다. 끊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잡아당기게 해야 한다고. 백서련은 그 말의 뜻을 물었다. 하진은 대답 대신 장부 위에 작은 돌 3개를 놓았다. 첫 돌은 무림맹, 둘째 돌은 청명검종, 셋째 돌은 만류상단, 그리고 세 돌 사이에 검은 숟가루로 선을 그었다. 서로 손을 잡은 자들은 함께 서 있을 때 강하다. 그러나 서로 믿지 못하게 되면 잡은 손이 족쇄가 된다. 그것이 연환계였다. 단도문은 힘으로 맞서기 어려웠다. 23뿐인 사람들, 그중 절반은 아이와 다친 사람들.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자는 하진과 백서련, 장필과 100여 명 정도였다. 곽사는 쇠를 다루지만 무인은 아니었고 유문서는 머리를 쓰지만 칼을 들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니 칼보다 먼저 판을 움직여야 했다. 첫 번째 고리는 만류상단이었다. 폐광촌에서 빼앗은 장부에는 만류상단이 청명검종의 이름으로 약재를 구매하고 무림맹 감찰부의 일부 인물에게 통행 편의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그러나 그 장부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그대로 공개하면 적들은 조작이라 할 것이다. 하진은 장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사본셋을 만들었다. 하나는 청명검종으로 가게 했다. 거기에는 만류상단이 청명검종의 이름을 팔아 백화검문과 폐광촌의 사람들을 거래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만 남겼다. 청명검종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꼬리로 버리려던 상단이 오히려 자기 이름을 더럽힌 꼴이 된다. 둘째는 만류상단의 경쟁 상단인 해평상으로 보냈다. 거기에는 만류상단이 무림맹 감찰부와 부당하게 통행권을 나눠 가진 기록을 남겼다. 상인들은 정의보다 이익에 빠르게 움직인다. 해평상회는 이 기록을 이용해 만류상단의 길목을 흔들 것이다. 셋째는 무림맹 감찰부의 한 사익에게 보냈다. 거기에는 만류상단과 감찰부 내부 배신자의 이름 일부가 적혀 있었다. 완전한 명단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사익이 움직이기에는 충분했다. 백서련은 위험하다고 했다. 셋 중 하나만 붙잡혀도 단도문의 위치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문서는 웃지 않았다. 이미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적들이 찾기 전에 먼저 그들의 시선을 흩어야 한다고 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쫓기는 자가 늘 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추격자들의 눈을 서로에게 돌려야 한다.
두 번째 고리는 청명검종이었다. 청명검종은 백화검문 사건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면서도 백설연을 압박하고 하진을 사파의 칼로 몰아가려 했다.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공의 패배가 아니라 명예의 균열이었다. 유문선은 청명검종이 과거 3차례 외부 수련생을 받아들인 기록을 찾아냈다. 그 기록에는 아이들의 행방이 비어 있었다. 장부상으로는 모두 다른 집으로 이동했지만 실제로는 만류상단의 운송 경로와 겹쳤다. 하진은 그 기록을 백화검문으로 보내기로 했다. 공개적으로 보내지 않았다. 백설연이 믿을 수 있는 하급 제자에게 암호로 전달하게 했다. 백화검문 안에서 여전히 진실을 지키려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이 기록을 들고 청명검종에 질문을 던지면 청명검종은 백화검문을 완전히 눌러버릴 수 없다. 질문은 칼보다 늦게 움직이지만 잘 들어가면 더 오래 남는다. 세 번째 고리는 무림맹이었다. 무림맹은 하진을 수배했다. 하지만 무림맹 전체가 하나의 손은 아니었다. 감찰부 안에는 한사익이 있었고 진무강은 갈라진 판결문을 보았다. 그들은 하진을 도망자로 보면서도 검은 표식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진은 그들에게 직접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대신 서문탁의 죽음에 대한 단서를 보냈다. 검은 옷의 사내가 도주할 때 남긴 길. 조사청 뒤편에 숨겨진 통로. 그 통로를 아는 감찰부 내부 인물의 후보. 그것은 하진이 도망치며 본 것들이었다. 대역으로 살아온 그는 도주로를 볼 때 문만 보지 않는다. 누가 그 문을 만들었고 누가 자주 열었으며 누가 닫힌 척하게 두었는지를 본다. 그 정보가 한사익에게 닿으면 감찰부는 내부 조사에 묶인다. 하진을 쫓는 힘이 줄어든다. 백설연은 그제야 하진의 계책을 이해했다. 그는 적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었다. 적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무림맹은 감찰부 내부를 의심하게 되고 청명검종은 만류상단을 의심하게 되며 만류상단은 자신을 팔자를 찾아 움직이게 된다. 그 사이 단도문은 숨을 고른다. 유문선은 말했다. 연안계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이어야 한다고. 중간에 한 고리가 끊어지면 다른 고리들이 모두 단도문을 향해 돌아온다고 했다. 하진은 대답했다. 그래서 한 고리 더 필요하다고. 그 마지막 고리는 흑서루였다. 흑서루는 하진에게 의뢰를 주었고 동시에 그의 정보를 팔았다. 묵련이 어디까지 알고 움직였는지, 흑서루 내부의 배신자가 누구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하진은 흑서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정보의 독점이 깨지는 것. 흑서루는 비밀을 팔아 살아간다. 그런데 누군가 흑서루가 가진 비밀 일부를 무료로 흘리기 시작하면 거래의 값이 흔들린다. 고객은 의심하고 내부자는 서로를 의심하며 루즈는 배신자를 찾기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하진은 소명에게 작은 일을 맡겼다. 흑서루 말단 정복군이던 소명은 처음에는 겁을 냈다. 그는 흑서루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안다고 했다. 배신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도 했다. 하진은 그를 강요하지 않았다. 단도문 첫 규칙은 사람의 선택을 빼앗지 않는 것이다. 소명이 거절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소명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자신은 흑서루에서 늘 이름 없는 귀였다고. 듣고 옮기고 위험해지면 버려지는 귀였다고 했다. 이제는 자신이 들은 것을 누구를 위해 쓸지 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떠났다. 사흘 뒤 강호의 여러 객잔에 같은 소문이 돌았다. 흑서루가 무명도 연재 하진의 행방을 판다. 그러나 하진의 행방을 판 자가 검은 표식과도 거래했다. 소문은 작았지만 치명적이었다. 흑서루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정보를 팔았는지, 누가 검은 표식과 연결되었는지 의심이 생길 것이다. 묵련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하진에게 다시 손을 내밀든 배신자를 먼저 치든 침묵할 수는 없다. 연안계의 내고리가 걸렸다. 만류상단, 청명검종, 무림맹 감찰부.
흑서루. 그리고 그 가운데 단도문은 아직 계곡에 있었다. 그러나 계책은 종이 위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첫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다. 해평상회가 만류상단의 남쪽 창고를 습격했다. 상단끼리의 공개적인 싸움은 아니었다. 그러나 밤중에 운송장부가 사라지고 만류상단의 수레 3대가 관도에서 멈췄다. 그 중 하나에는 백화검문과 청명검종으로 보내려던 약재가 실려 있었다. 둘째 반응은 청명검종에서 왔다. 청명검종은 공식적으로 만류상단과의 관계를 부정했다. 동시에 백화검문의 사절을 다시 보내려던 일정을 미루었다. 그들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꼬리를 자르려 했다. 그러나 꼬리를 자르는 순간 만류상단은 자신만 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셋째 반응은 감찰부였다. 한사익은 내부 감찰을 시작했다. 겉으로는 서문탁 사망 사건 재조사였지만 실제로는 검은 표식과 연결된 자들을 가려내는 작업이었다. 진무강은 공식 추격대에서 빠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침묵했지만 침묵 역시 움직임의 일부였다. 넷째 반응은 흑서루였다. 묵련의 전갈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붉은 실이 아니었다. 검은 실도 아니었다. 아무 색도 없는 흰 실이었다. 흑서루에서 흰 실은 거래가 아니라 만남을 뜻한다. 값을 매기지 않고 직접 얼굴을 보자는 뜻이었다. 하진은 전갈을 보며 조용히 웃지 않았다. 연안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움직인 그물은 단도문도 흔들었다. 계곡에 머무는 사람들이 불안해했다. 밖에서 상단이 흔들리고 청명검종이 움직이고 무림맥 내부 감찰 소문이 돌자 추격대가 더 거칠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퍼졌다. 아이들은 또 쫓겨나야 하느냐고 물었다. 곽사는 무기를 더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장필은 보초를 2배로 늘리자고 했다. 백유명은 자신이 청명검종 쪽 사절의 길목을 염탐하겠다고 나섰다. 장필은 그가 아직 제자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며 반대했다. 둘 사이의 갈등이 다시 올라오려 했다. 하진은 이번에도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흙바닥이 아니라 장부 위에 그었다. 그는 사람들의 이름 옆에 역할을 나누었다. 싸우는 자, 지키는 자, 옮기는 자, 기록하는 자, 고치는 자, 아이들을 돌보는 자, 길을 보는 자. 그리고 모두에게 말했다. 단도문에서 칼을 드는 일은 가장 높은 일이 아니라고. 자기 자리에서 이름을 지키는 일이 모두 같은 무게라고. 그 말은 사람들을 조금 진정시켰다. 곽사는 쇠를 고치는 일을 맡았다. 장필은 보초를 맞대 백유명과 함께 서게 되었다. 백유명은 길목을 보되 혼자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백서련은 아이들과 하급 제자들의 몸을 세우는 훈련을 맡았다. 유문서는 장부와 정보의 흐름을 맡았다. 소명은 흑서루 쪽 소문을 다시 살피게 되었다. 단도문은 조금씩 모양을 갖추었다. 아직 허술했다. 하지만 허술함 속에 질서가 생겼다. 그 질서는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 아니라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며 생긴 것이었다. 하진은 그것을 보며 깨달았다. 계책은 정만 흔드는 것이 아니다. 아군도 함께 흔든다. 연안개를 펼친 순간 단도문은 더 이상 숨은 피난처가 아니었다. 작은 세력이 되었다. 적들의 시선을 움직이고 정보를 흘리고 장부를 지키고 사람을 옮기는 판 위에 올라섰다. 그 판은 위험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 넷째 날 밤 만류상단의 사자가 계곡 아래에 나타났다. 그는 혼자였다. 무장은 하지 않았고 손에는 흰 천을 들고 있었다. 항복의 뜻이 아니라 거래의 뜻이었다. 하진은 그를 순막 앞에서 만났다. 백서련은 뒤에 섰고 유문서는 옆에서 기록을 준비했다. 사자는 말했다. 만류상단은 단도문과 싸울 생각이 없다고. 폐광촌일은 하급 관리의 독단이었으며 장부를 돌려주면 상단은 더 이상 그 마을에 손대지 않겠다고 했다. 유문서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하진은 사자를 보았다. 사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떨리지 않았다.
그는 겁먹은 전달자처럼 보이려 했지만 실제로는 하진의 반응을 살피러 온 자였다. 만류상단은 아직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꼬리를 자르며 시간을 벌려 한다. 하진은 말했다. 장부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사자의 얼굴이 굳었다. 하진은 이어 말했다. 대신 장부에 적힌 사람들의 빚은 모두 없는 것으로 적은 문서를 가져오라고. 폐광촌과 주변 새마을의 빚 문서를 불태우고 그 기록을 해평상회와 무림맹 감찰부와 백화검문에 동시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건 상단을 죽이는 일이라고 했다. 하진은 답했다. 사람을 빚으로 묶어 팔던 장부를 지키려면 상단이라는 이름도 같이 묶일 것이라고. 사자는 물러났다. 그는 도망치듯 내려갔다. 그러나 하진은 그를 잡지 않았다. 잡아봐야 손가락이었다. 손은 상단 깊은 곳에 있고 그 손목은 더 위로 이어져 있다. 유문서는 말했다. 만류상단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평상회가 움직일 것이고 무림맹 감찰부가 장부를 요구할 것이며 청명검종은 관계 부정을 위해 더 강하게 꼬리를 자르려 할 것이다. 만류상단은 어느 쪽으로도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 연안계는 그렇게 조여간다. 그날 밤늦게 흑서루의 두 번째 전갈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묵련의 직접 서신이었다. 서신에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다. 흑서루 안에 배신자를 알고 싶다면 달 없는 밤 서쪽 물레방앗간으로 오라. 단, 백서련과 유문서는 데려오지 말라. 백서련은 함정이라고 했다. 유문서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묵련이 움직였다는 것은 흑서루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가지 않으면 흑서루의 고리를 잃을 수 있고 가면 하진이 홀로 노출된다. 하진은 서신을 접었다. 그는 혼자 가겠다고 말했다. 백서련이 반대했다. 이제 당신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고 했다. 단도문이라는 이름을 걸었으니 혼자 덫에 들어가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진은 그 말을 듣고 멈췄다. 예전 같으면 이미 떠났을 것이다. 대역은 혼자 들어가고 혼자 나온다. 잡히면 혼자 죽는다. 그것이 가장 깔끔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뒤에는 단도문이 있었다. 그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 표적이 된다. 진명의 무게가 다시 어깨에 내려앉았다. 하진은 백서련과 유문서를 보았다. 유문서는 말했다.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자고. 하진은 물레방앗간으로 가되 백서련은 먼 거리에서 길을 막고 자신은 다른 경로로 흑서루의 연락선을 추적하겠다고 했다. 곽산과 장필은 계곡을 옮길 준비를 하고 소명은 흑서루의 신호를 감시하게 한다고 했다. 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것은 더 이상 하진 혼자의 방식이 아니었다. 단도문의 방식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달 없는 밤, 하진은 서쪽 물레방앗간으로 향했다. 물레방앗간은 말라붙은 개울가에 있었다. 물레는 오래 멈춰 있었고 나무 바퀴는 썩어 있었다. 주변에는 갈대가 높게 자랐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가 서로를 스치며 낮은 소리를 냈다. 묵련은 그곳에 있었다. 이번에는 면사를 쓰지 않았다. 그녀는 검은 장포 대신 평범한 회색 옷을 입고 있었다. 흑서루주라기보다 밤길을 걷는 과부처럼 보였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장막 뒤의 사람 같았다. 묵련은 하진을 보며 말했다. 연안계를 제법 잘 썼다고.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묵련은 웃었다. 남의 얼굴로 밀실에 앉아본 사람답다고 했다. 권력자들이 서로를 얼마나 믿지 않는지 잘 아는 자만이 이런 판을 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진은 물었다. 흑서루 안에서 누가 내 정보를 팔았느냐고. 묵련의 웃음이 사라졌다. 그녀는 말했다. 이름은 하나가 아니라고. 흑서루 안에는 검은 표식과 거래한 귀가 셋 있고 그 뒤에는 천왕각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했다. 천왕각. 그 이름이 처음으로 밤공기 속에 드러났다.
하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은 깊어졌다. 조무겸의 칼집 안쪽에 남았던 표식. 남천검맹과 백화검문과 감찰부와 만류상단을 이은 검은 문양. 그것의 뒤에 있는 이름. 천왕각. 묵녀는 이어 말했다. 그들은 왕좌를 만들고 왕좌가 위험해지면 대역을 세우며 대역이 너무 많이 알면 지운다고. 하진이 평생 해온 대역 일도 그들이 만든 더 큰 장부의 일부였다고 했다. 하진의 손이 칼집 위에 놓였다. 그 순간 갈대밭에서 기척이 일어났다. 하진은 칼을 뽑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만남도 덫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 들어온 덫이 아니었다. 갈대밭 왼쪽에서 백설연의 검빛이 낮게 스쳤다. 오른쪽 멀리서는 유문서가 미리 끊어둔 신호줄이 떨어졌다. 뒤쪽 길목에서는 장필과 백유명이 세워 둔 작은 방울이 울렸다. 숨은 자들이 드러났다. 검은 복면을 쓴 자 셋이 물러서려 했다. 그러나 이미 길이 막혀 있었다. 그들은 하진을 노린 것이 아니라 묵련을 노리고 있었다. 극서로 안의 배신자들이 묵련의 입을 막기 위해 보낸 자들일 것이다. 하진은 그제야 칼을 뽑았다. 소리는 짧았다. 한 줄의 도광이 물레방앗간 안을 지나갔다. 복면인들의 검, 갈대 속 암기줄, 바닥의 덕근이 동시에 갈라졌다. 사람은 쓰러졌지만 죽지는 않았다. 그들의 길만 끊겼다. 묵련은 그 장면을 보며 낮게 말했다. 단도문이 벌써 문파 흉내를 낸다고. 하진은 칼을 거두었다. 그는 말했다. 문파가 아니라 혼자 죽지 않기 위해 배운 것이라고. 묵련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금속패 하나를 꺼냈다. 둥근 하늘 문양 안에 거꾸로 꽂힌 칼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다른 글자가 있었다. 대영 명부. 하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묵련은 말했다. 천왕각은 강호의 대역들을 관리해왔다고. 문주, 장로, 상단주, 감찰사, 때로는 죽은 자의 얼굴까지. 하진의 사부 조무겸은 그 명부 일부를 훔쳐 아이 하나를 빼냈다고 했다. 아이 하나. 하진은 숨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칼집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묵련은 그를 보며 말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는 아직 말하지 않겠다고. 대신 하진이 연환계를 시작했으니 천왕각도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표식만 보였지만 이제는 이름이 있는 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밤이 깊었다. 물레방앗간 밖에서 백설연이 복면인들을 제압했고 유문서는 그들이 지닌 암호표를 회수했다. 단도문의 첫 판은 성공했다. 적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극서로의 고리에서 천왕각이라는 이름이 드러났다. 그러나 하진은 승리의 기쁨을 느끼지 않았다. 연환계는 적들을 흔들었지만 더 큰 문을 열었다. 그 문 뒤에는 천왕각이 있었다. 하진은 금속패를 받았다. 차갑고 묵직했다. 대영 명부라는 글자는 작았지만 그의 삶 전체를 겨누고 있었다. 그는 밤하늘을 보았다. 달은 없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선은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새로운 판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그 판 위에서 움직이는 것은 무림맹과 청명검종만이 아니었다. 대역을 만들고 죽음을 배치하고 이름을 지우던 더 큰 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진은 칼집을 눌렀다. 이번에는 혼자 들어간 덫이 아니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혼자 베지도 않을 것이다. 많은 칼이 몰려오면 사람은 길을 잃는다. 앞에서 오는 칼만 보아도 늦고 뒤에서 오는 칼만 의식해도 늦다. 왼쪽의 살기와 오른쪽의 발소리, 먼 곳의 활시위와 가까운 곳의 숨소리, 칼을 들지 않은 자의 눈빛까지 한꺼번에 몰려오면 아무리 빠른 자라도 결국 한 박자 늦는다. 그래서 강한 자들은 늘 수를 모은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문파를 움직이고 한 문파를 누르기 위해 무림맹의 이름을 빌리며 한 장부를 묻기 위해 상단과 정보 조직과 감찰부를 함께 엮는다. 그들은 스스로를 질서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많은 손이 한 사람의 목을 누르는 방식에 익숙한 자들이다. 연재하지는 그 방식을 잘 알았다. 대역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그는 수많은 포위 속에 앉아 있었다. 술잔 하나에 독이 들어있고, 기둥 뒤에는 호위가 있고, 처마 위에는 활수가 있고, 붓대 안에는 송곳이 숨겨져 있었다. 겉으로는 회합이고, 속으로는 처형장이었다. 권력자들은 늘 그렇게 판을 만들었다. 그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든 칼을 상대하려 해서는 안 된다. 베어야 할 선을 하나로 줄여야 한다. 단도문의 계곡에는 새벽부터 묘한 정적이 흘렀다. 전날 밤 물레방앗간에서 천왕각이라는 이름이 드러난 뒤 사람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천왕각, 대영 명부, 조무겸이 훔쳤다는 아이 하나. 그 말들은 하진의 과거를 향해 날아온 칼과 같았다. 그러나 당장 칼을 뽑아야 할 곳은 과거가 아니었다. 현재였다. 유문서는 아침 장부를 펼치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계곡 아래 세 갈래 길목에서 같은 소문이 동시에 돌고 있었다. 구대문파의 천재 검수 나군성이 연재하진을 찾아 남하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그는 무림맹의 공식 추격대와 따로 움직이고 있었고 청명검종의 검수 일부와 정파 후기 지수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명분은 단순했다. 연재하진의 칼이 정파의 질서를 어지럽혔으니 정파의 젊은 검이 그 칼을 검증하겠다는 것이었다. 유문서는 그 말을 읽고 종이를 내려놓았다. 검증이라는 말은 편리하다고 했다. 죽이면 징벌이 되고 지면 비무가 되며 무승부가 나면 명예로운 대화가 된다고 말했다. 백서련은 나군성의 이름을 듣고 오래 침묵했다. 그녀는 그를 직접 본 적이 있었다. 강남 후기지수 교류회에서 나군성은 7 문파의 초식을 한자리에서 받아내고 그날 밤 그 초식의 빈틈을 모두 짚어냈다고 했다. 그는 상대를 모욕하지 않았고 승리를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그를 두려워했다. 하진은 물었다. 그의 검은 어떠냐고. 백서련은 답했다. 많다고. 그 말은 짧았지만 충분했다. 나군성의 검은 한 가지 길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했다. 백화검문식의 부드러움도 알고 청명검종식의 고든 찌름도 알고 개방 무인의 거친 보법도 흉내낼 수 있으며 사천단가의 손놀림까지 검로에 섞는다고 했다. 1000가지 검초라는 말이 과장이지만 완전히 거짓은 아니라고 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검, 많은 길, 많은 허초와 실초. 그런 검은 젊은 강호가 좋아할 만했다. 보는 자는 감탄하고 상대는 길을 잃으며 이름은 빠르게 퍼진다. 그러나 많은 길을 가진 검은 한 가지 위험도 가진다. 자기 검의 중심을 잃기 쉽다.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하진은 나군성을 본 적이 없었다. 곽사는 순막 입구에서 나무판을 고치고 있었다. 단도문이라는 글자가 빗둘게 새겨진 판이었다. 그는 소문을 듣고 말했다. 저들이 이곳으로 오면 싸워야 하느냐고. 장필은 곧장 보초를 늘리자고 했다. 백유명은 정파 후기 지수들이 온다면 자신이 먼저 만나보겠다고 했다. 소명은 극서루 쪽에서 이미 단도문의 위치를 다시 팔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얼굴만 보며 불안해했다. 계곡의 공기가 흔들렸다. 추격대가 오기 전부터 사람들은 지치기 시작했다. 싸움은 칼이 닿기 전에 먼저 마음을 흔든다. 적들이 원하는 것도 그것이었다. 나군성의 이름 하나가 단도문 안에 들어오자 모두가 자기 방식으로 불안을 꺼냈다. 하진은 그 불안을 보았다. 그가 혼자였다면 떠났을 것이다. 산을 넘고 길을 바꾸고 다른 얼굴을 쓰고 추격자가 헛발을 디딜 때까지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들과 다친 사람들을 데리고 계속 도망칠 수는 없다. 한 번은 판을 좁혀야 했다. 많은 칼을 한 칼로 줄여야 했다. 하진은 말했다. 나군성에게 비물을 청한다고. 순막 안이 조용해졌다. 백서련이 먼저 반응했다. 위험하다고 했다.
나군성은 혼자 오지 않을 것이고 그 뒤에는 정파 후기 지수들과 청명검종의 눈이 붙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도 패배하는 순간 단도문 전체가 포위될 수 있다고 했다. 유문서도 신중했다. 나군성은 단순한 검수가 아니라고 했다. 그의 이름은 정파 젊은 세대의 체면과 이어져 있고 그를 건드리는 순간 구대문파의 시선이 본격적으로 단도문에 꽂힌다고 했다. 하진은 대답했다. 이미 꽂혔다고. 두 사람은 말을 멈췄다. 하진은 이어 말했다. 저들이 많은 이름으로 오면 우리는 버티지 못한다고. 무림맹, 청명검종, 만류상단, 극서루의 배신자, 천왕각. 이름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몰라 더 쉽게 무너진다고 했다. 그러니 이름 하나로 줄여야 한다. 나군성. 그 이름으로. 백서련은 하진의 뜻을 이해했다. 비무는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모양을 정하는 일이다. 나군성을 앞으로 불러내면 그 뒤에 정파 후기 지수들은 함부로 끼어들기 어렵다. 무림맹도 공개 비무에 즉시 포위망을 덮기 어렵다. 청명검종도 나군성의 이름을 빌려 움직이는 동안에는 뒤에서 칼을 꽂기 어렵다. 한 사람의 검 위에 여러 세력의 시선을 묶는 것. 그것도 연환계의 다음 골이었다. 유문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소가 중요하다고 했다. 계곡으로 부르면 단도문 위치가 드러나고 도시로 가면 포위된다. 산문 없는 빈 곳. 그러나 보는 눈은 충분한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백서련은 오래된 비무장을 떠올렸다. 낭매평. 강남과 동부 무림맹 지부 사이에 있는 버려진 연무터였다. 오래전 작은 문파들이 교류 비무를 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폐허가 되었다. 넓은 돌바닥이 있고 주변은 낮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 구경꾼이 모이기 좋다. 그러나 사방이 탁 트여 있어 매복은 어렵다. 하진은 그 장소를 받아들였다. 유문서는 곧바로 서신을 썼다. 그러나 하진은 그 문장을 고쳤다. 변명도, 긴 명분도 필요 없었다. 하진은 나군성에게 단 한 줄을 보냈다. 연재 하진이 낭매평에서 단 한 번의 비무를 청한다. 유문서는 그 아래에 조건을 덧붙였다. 한 사람의 검과 한 사람의 칼만 허락한다. 비무가 끝나기 전까지 어떤 문파도 개입하지 않는다. 비무의 증인으로 백화검문, 무림맹 감찰부, 극서루, 그리고 길 위의 사람들을 세운다. 길 위의 사람들. 유문서는 그 표현을 보고 하진을 보았다. 하진은 말했다. 문파와 맹만 증인이 되면 다시 그들의 말이 판을 차지한다고. 우리가 지키려는 사람들도 봐야 한다고 했다. 서신은 세 갈래로 나갔다. 하나는 나군성에게, 하나는 한사익에게, 하나는 흑서루의 묵련에게. 그리고 소문은 일부러 막지 않았다. 오히려 흘렸다. 단도문은 숨은 것이 아니라 낭매평에서 나군성과 단 한 번의 비무를 치른다. 연재 하진은 도망만 다니는 대역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정파의 검 앞에 선다. 비무가 끝나기 전 누구도 끼어들지 못한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객잔과 상단, 표국과 사찰, 무림맹 지부 앞까지 흘러갔다. 사람들은 놀랐다. 도망자가 비무를 청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게다가 상대가 나군성이라면 더 그랬다. 나군성은 젊은 정파의 자존심이었다. 하진이 이기면 정파의 체면이 흔들리고 지면 단도문은 무너질 것이다. 어느 쪽이든 파는 커진다. 하진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커진 파는 때로 숨은 손을 드러낸다. 천왕각이 단도문을 지우려 한다면 이 비무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무림맹의 배신자들도, 청명검종도, 극서루의 내부자들도 움직일 것이다. 낭매평은 단순한 비무장이 아니라 숨어있던 손들의 그림자를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비무 전날, 단도문은 계곡을 비웠다. 아이들과 다친 사람들은 곽산의 안내로 더 깊은 순막으로 이동했다. 장필과 백유명은 길목을 나누어 지켰다.
소명은 흑서로의 신호를 따라 주변의 정보 흐름을 살폈다. 유문서는 장부 사본을 여러 묶음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백서련은 하진에게 자신의 검을 내밀었다. 하진은 받지 않았다. 그녀는 이번 비무에서 나군성의 검은 변화가 많을 것이며 길고 균형 잡힌 검이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진의 칼은 짧고 낡았고 정면에서 긴 검을 상대하기 불리하다고 말했다. 하진은 자기 낡은 칼을 허리에 찼다. 그는 말했다. 불리한 것까지 내 칼이라고. 백서련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하진의 칼은 무기의 우열로 움직이지 않는다. 짧기 때문에 들어가고 낡았기 때문에 속이지 않으며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선명하다. 그가 다른 검을 들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 비무는 하진의 이름으로 서는 자리였다. 그러니 하진의 칼이어야 했다. 그날 밤 하진은 혼자 계곡 입구의 바위 위에 앉았다. 낡은 칼은 무릎 위에 있었다. 그는 칼을 뽑지 않았다. 칼집의 흠집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조무겸의 목소리가 오래된 바람처럼 떠올랐다. 많이 배우려 하지 말고 오래 보라고. 빠르게 배려하지 말고 늦지 않게 배라고. 칼을 뽑지 못해 죽는 것보다 뽑지 말아야 할 때 뽑아 사람이 죽는 것이 더 나쁘다고. 하진은 눈을 감았다. 나군성은 1000가지 검초를 지녔다고 한다. 그 검을 상대하려면 1000가지를 모두 알 필요는 없다. 1000가지가 어디서 시작해 하나로 모이는지 보면 된다. 사람의 검이 아무리 많아도 몸은 하나다. 숨은 하나고 발은 둘이며 결심은 한순간에 드러난다. 배워야 할 것은 초식이 아니다. 초식들을 믿게 만드는 중심이다. 다음 날 낙매평에는 사람들이 모였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부터 낮은 언덕마다 구경꾼이 섰다. 정파의 젊은 검수들, 무림맹 감찰부의 무인들, 백화검문에서 몰래 온 제자들, 상단의 정복군, 극서로의 귀들,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폐광촌 사람 몇도 멀리서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서 있었지만 도유는 작은 목패를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진은 그들을 보았다. 이 비무는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 단도문이라는 이름이 이 자리 위에 걸려 있었다. 자신이 지면 그 이름은 조롱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이기면 더 큰 칼들이 몰려올 것이다. 어느 쪽도 가볍지 않았다. 나군성은 정오가 가까워질 때 나타났다. 그는 생각보다 젊었다. 흰색과 푸른색이 섞인 검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길고 단정한 검을 찼다. 얼굴은 맑고 차분했다. 자만이 없었다. 그렇다고 겸손을 꾸미는 느낌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떠벌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 하진은 그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허세 있는 자는 배기 쉽다. 허세 없는 권위는 더 단단하다. 나군성은 비무장 중앙에 섰다. 그는 하진을 향해 예를 갖추었다. 깊지도 얕지도 않았다. 정파의 예였고 검수의 예였다. 그 안에는 상대를 죄인으로 낮추지 않겠다는 뜻도 있었다. 하진도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나군성이 말했다. 당신이 연재하진인가? 하진은 그렇다고 답했다. 나군성은 다시 말했다. 당신이 백화검문의 문주 얼굴을 썼고 무림맹 감찰사의 얼굴을 썼으며 감찰부의 판결문을 갈랐다고 들었다고 했다. 하진은 그렇다고 답했다. 나군성은 물었다. 그 모든 일을 하고도 자신이 옳다고 믿느냐고. 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답했다. 옳다고 믿지 않는다고. 다만 보았으니 외면하지 않았다고. 나군성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는 예상한 답을 듣지 못한 듯했다. 아마 하진이 정의를 말하거나 무림맹을 비난하거나 정파를 조롱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진은 자신을 옳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진은 이어 말했다. 내가 쓴 얼굴은 죄가 된다. 그러나 그 얼굴로 본 지하의 아이들도 진실이라고. 비무장 주변이 조용해졌다.
이 말은 소문보다 무거웠다. 사람들은 하진이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크게 흔들렸다. 죄를 부정하지 않는 자는 몰아세우기 어렵다. 대신 그가 들고 온 진실도 함께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군성은 검집 위에 손을 올렸다. 그는 말했다. 그래서 검으로 묻겠다고. 당신의 칼이 거짓을 베는 칼인지 아니면 질서를 어지럽히는 칼인지 직접 보겠다고 했다. 하진은 칼집을 눌렀다. 좋다고 답했다. 증인들이 자리를 정했다. 한사익은 멀리 무림맹 감찰부 무인 몇과 함께 서 있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이 비물을 인정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보고를 위해 와야 했다. 백서련은 단도문 쪽에 섰고 유문서는 언덕 위에서 주변 움직임을 살폈다. 묵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극서로의 눈은 분명히 있었다. 비무장 가운데에 바람이 불었다. 먼지가 얇게 일었다. 나군성이 검을 뽑았다. 검은 맑았다. 소리도 맑았다. 검을 뽑는 동작부터 군더더기가 없었다. 백서련의 말처럼 그의 검은 많았다. 그러나 흩어져 있지 않았다. 수많은 초식이 한 모음 안에서 정리되어 있었다. 하진은 칼을 뽑았다. 낡은 칼은 맑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조금 낮고 거친 소리였다. 검객들이 좋아할 만한 소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하진에게는 가장 익숙한 소리였다. 조무겸의 손에서 시작해 자신의 손에 남은 소리. 두 사람은 마주 섰다. 나군성이 말했다. 비무는 세합으로 하자고. 하진은 고개를 저었다. 나군성의 눈이 움직였다. 하진은 말했다. 한 번이면 된다고. 비무장 주변이 술렁였다. 누군가는 오만하다 생각했다. 누군가는 무모하다 생각했다. 누군가는 겁을 숨기는 말이라 여겼다. 나군성의 눈빛도 조금 차가워졌다. 그는 하진을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한 번이라는 말은 검수에게 가볍지 않았다. 하진은 덧붙였다. 한 번에 끝내지 못하면 내가 진 것이라고. 그 말에 술렁임이 더 커졌다. 백서련의 얼굴이 굳었다. 유문서의 눈도 좁아졌다. 이것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었다. 하진은 스스로 퇴로를 끊었다. 나군성은 1000가지 검초를 가진 자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길을 펼칠 수 있다. 하진은 그 모든 길이 펼쳐지기 전에 단 한 번으로 판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나군성은 조용히 물었다. 왜 한 번이냐고? 하진은 답했다. 많은 초식이 나오면 사람들은 초식을 본다고. 나는 오늘 초식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나군성은 그 말을 이해한 듯했다. 그의 얼굴이 조금 달라졌다. 차가움보다 집중이 깊어졌다. 그는 이제 하진을 도발적인 도망자로 보지 않았다. 자기 검의 본질을 묻는 상대로 보기 시작했다. 나군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고 했다. 단 한 번. 비무장 위의 공기가 달라졌다. 세합도, 열합도, 백초식의 교환도 없었다. 단 한 번. 그러므로 두 사람 모두 먼저 움직일 수 없었다. 먼저 움직이는 자는 자기 선을 드러낸다. 늦게 움직이는 자는 상대의 선을 볼 수 있지만 늦으면 죽는다. 하진은 나군성을 보았다. 나군성의 검끝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검끝 뒤에 수많은 길이 숨어 있었다. 찌름으로 시작해 배기로 바뀌고 배기로 시작해 물러남으로 이어지고 물러나는 듯 하다가 다시 찌르는 길. 그의 몸은 준비되어 있었다. 1000가지 검초라는 말은 과장이지만 그가 많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하진은 자기 칼을 보지 않았다. 칼은 이미 손에 있었다. 보아야 할 것은 나군성의 손이 아니라 나군성이 믿는 검이었다. 바람이 멈췄다. 먼지가 가라앉았다. 나군성의 발끝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하진의 눈이 가라앉았다. 비무장 주변의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두 사람이 서 있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하진은 이미 수많은 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나군성의 검이 앞으로 나아갈 길.
그 길이 바뀔 수 있는 갈래, 그 갈래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는 중심. 1000가지 검초가 피어나기 직전. 꽃이 만개하기 전의 뿌리. 하진은 그 뿌리를 보았다. 그리고 칼집 안쪽에서 아주 오래 눌러두었던 한 줄의 선이 조용히 깨어났다. 비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느꼈다. 다음 순간 이 넓은 낭매평 위에서 수많은 검초와 단 하나의 칼이 부딪힐 것이다. 그리고 그 부딪힘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강호가 앞으로 어떤 이름을 믿을지 가르는 첫판이 될 것이다.